어느 겨울 새벽 북한 최전방 철조망을 넘어온 한 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버리고 하얀 천을 흔들며 남한군에게 다가갔어요. 평생 적이라고 배운 그들 앞에서 그가 외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항합니다. 그 순간 남한군 병사들이 그에게 건넨 첫마디는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괜찮습니까? 다치지 않았습니까? 적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진짜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진짜 인간으로 대해주는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 군인이 거짓에서 진실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적에서 동료로 넘어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적을 미워하도록 태어난 사람이었죠. 북한 최전방에서 복무 중이던 장교로서 저는 자신을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한은 철저한 적이었고 남조선 군대는 허약하며 썩어빠진 존재라고 교육받았어요. 제 인생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태어났고 배웠고 명령받았을 뿐이었으니까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국을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것은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곳에서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휴전선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저 너머의 적들로부터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요.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것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도, 의심할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적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들의 초소, 그들의 순찰, 그들의 장비를 모두 기록하고 보고했죠. 저는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아니, 증오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휴전선 인근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이 있었어요. 바람에 실려오는 음악,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들이죠. 그 소리들은 제게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남겼습니다. 왜 저 노래는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작았지만 제 세계에 처음 생긴 균열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들은 계속 들려왔죠. 북한 노래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조국에 대한 충성, 적에 대한 분노하지만 남쪽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달랐어요. 사랑 이야기, 이별의 아픔, 그리움의 노래들이었죠. 처음에는 퇴폐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음악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왜 이런 음악이 저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까요? 대남 방송과 삐라 그리고 몰래 흘러들어오는 한국 음악이 점점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몰래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을 알기 위해서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죠.
하지만 점점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방송이 궁금했고 그 음악이 좋았습니다. 북한 노래와 달리 남한 노래에는 충성이 아닌 사랑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연인에 대한 사랑, 꿈에 대한 희망들이죠. 이런 감정들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충성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음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한국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이 노래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이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들었다면 저는 즉시 보입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적을 증오하기보다 제가 믿어온 것들이 진짜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적들이 만든 음악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적들이 부르는 노래가 왜 이렇게 인간적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동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남쪽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전보다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함께 한국 방송을 몰래 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상사였어요. 저보다 5살 위였고 가족이 있었죠. 아내와 어린 딸을 평양에 두고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울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몰래 모여서 한국 방송을 봤어요. 드라마, 뉴스, 예능 프로그램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뉴스가 충격적이었죠.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사회 문제를 다루는 내용, 다양한 의견들이요. 이런 것도 방송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부모도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장면들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만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 가족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도 괜찮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받아들여졌죠. 아이가 부모의 말에 반박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교사, 요리사, 가수, 배우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기한 일이었죠. 김철수 상사는 특히 아버지가 나오는 장면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격려해주는 아버지들 말이에요. 제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바로 저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서 군 복무를 하느라 딸과 함께 있을 시간도 없고 설령 함께 있어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아직 가족이 없었지만 언젠가 가족을 만든다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봤죠.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없어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죠.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철수 상사가 갑자기 체포되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서 그를 끌고 간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김철수 상사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어요. 그의 마지막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체념과 절망이 섞인 그 눈빛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김철수 상사를 끌고 갈 때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있었어요. 딸을 부탁합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자신은 이제 끝났지만 딸만은 제가 지켜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저라는 것을요. 김철수 상사가 체포된 이유는 분명했어요. 한국 방송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 문제였죠. 북한에서의 체포는 재판이 아니라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죠. 혹시 제가 다음 타겟이라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저를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어쨌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누구도 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딱딱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국이 아닌 제 목숨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저는 남기로 한 자는 죽고 떠나는 자만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키려던 조국이 실제로는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심을 내리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최전방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삼중 철조망, 지뢰밭, 고압 전선, 감시초소 모든 것이 탈출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경계 근무는 24시간 계속되었죠. 저는 감정이 아닌 군인으로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탈출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실패하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전기 철조망의 구조, 전압의 흐름, 고압선의 소리, 경계 시간, 조류와 지형을 모든 것을 하나의 작전처럼 분석했습니다. 최전방 경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철조망은 3중으로 되어 있었고 가운데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전이 되거나 점검을 할 때는 전류가 차단돼요.
그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경계 근무는 4시간 교대로 이루어졌고 교대 시간에는 잠깐 느슨해지는 틈이 있었어요. 지뢰밭의 위치도 파악해야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구간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 어느 구간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알 수 있었어요.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지만 그나마 위험이 적은 구간은 있었죠. 감시초소의 사각지대도 중요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겼어요.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그랬죠. 빵과 사탕, 플라스틱통, 작은 칼을 준비했어요. 빵과 사탕은 에너지 보충용이었고 플라스틱통은 물에서 부력을 얻기 위해서였죠. 작은 칼은 철조망을 자르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망원경으로 남쪽을 관찰했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탈출 계획을 다듬고 있었어요. 며칠을 관찰한 결과 가장 적절한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계병들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졌고 정기 점검으로 인해 전류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이 시간에는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아서 시야가 제한되었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탈출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안개가 짙게 끼었고 정기 점검으로 인해 2시간 동안 전류가 차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행동했어요. 준비한 물건들을 챙기고 철조망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조망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계획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실행이었거든요.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곳이 제 조국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정말 등을 돌려도 될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김철수 상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도요. 딸을 부탁합니다. 저는 김철수 상사의 딸을 직접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리는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 딸이 자라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제가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틈을 노려 철조망을 넘었어요. 첫 번째 철조망은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은 더 높았지만 미리 준비한 칼로 구멍을 뚫어서 통과했어요. 세 번째 철조망이 가장 어려웠죠. 가시가 날카로워서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철조망을 넘은 후에는 갈대숲 속에 몸을 숨겼어요. 총소리 하나에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순간들이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적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갔어요. 새벽이 되자 경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어요. 저는 갈대숲에서 나와 강으로 향했죠. 이제부터는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물에 몸을 던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북한군도 남한인도 아닌 경계 밖의 인간이 되었죠. 차가운 물속에서 시작된 수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 강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몸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팔은 굳어가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물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어요.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몇 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체력이 바닥났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환청과 환각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차라리 여기서 끝나면 고통도 끝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준비해둔 사탕을 입에 넣고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사탕의 단맛이 체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었어요. 플라스틱 통이 부력을 제공해서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었죠. 이곳에는 영웅도 신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적인 생존 의지만 남아 있었어요. 수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해, 제가 향해 가는 곳에 대해요. 후회가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고향, 가족, 동료들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긴 사투 끝에 육지에 닿았을 때에도 안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되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북한군 장교였어요. 남한군이 저를 보면 즉시 사격할 수도 있었죠. 저는 사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준비해둔 하얀 천을 흔들었어요. 투항합니다. 투항합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손을 높이 들고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총소리가 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마주한 국군 병사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허약하지 않았고 썩지 않았으며 인간적이었어요. 큰 체격, 침착한 태도, 그리고 조심스러운 배려. 제가 적이라고 배운 그들이 저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괜찮습니까?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적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요를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병사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적을 보는 표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 따뜻한 시선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받던 조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협박이나 폭력은 없었습니다. 정중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왜 남쪽으로 왔습니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저는 김철수 상사 이야기를 했을 때 조사관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의 문화, 경제 시스템, 정치제도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보의 자유였어요.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고 어떤 의견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라면, 모포, 샤워실의 온수, 사소한 것들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병원, 군시설, 도시를 거치며 저는 또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음식이 남겨지고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말했어요.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탈해졌죠. 제가 평생 지켜온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편의점에서 본 라면의 종류만 수십 가지였어요. 북한에서는 라면 자체가 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했죠. 마트에서 본 과일들, 옷들, 전자제품들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뉴스였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정치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뉴스, 사회 문제를 다루는 뉴스.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자유롭게 방송되고 있었죠. 이런 것도 방송할 수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대학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배움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유였어요. 대학에서 만난 교수들과 학생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저를 그냥 한 명의 학생으로 대해주었죠. 출신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공부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북한에서는 정답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까지 마쳤어요. 이것은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누군가에게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를 허락한다는 증거였어요.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태어난 계층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곳에서 온 제가 여기서는 제 노력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통일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어려운 일이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을 다른 탈북민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요. 부모님, 형제들 그들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선택은 옳았습니다. 거짓된 충성보다 진실된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것 같아요. 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넘지 못한 채 남아 있어요. 김철수 상사처럼 체포되어 사라진 사람들, 의심을 품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일까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된 안전보다 위험한 진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